네, 안녕하세요. 보증채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채무도 그림이 지금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지문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단순한 이제 보증채무 하면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B가 A의 채무를 보증을 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증계약은 주된 법률행위와 별개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된 금전대차 계약에 부수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다. 다만 주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된 법률행위, 종된 법률행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보증계약도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부종성이라 그럽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부종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종성은 단순한 보증채무든 연대보증이든 공동보증이든 보증연대든 그렇죠? 모두 부종성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뭐라 그랬죠? 주된 법률행위가 주된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렇게 해서 깨지게 되면 그것은 보증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증계약도 따라서 무효가 된다. 이것을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충성은 여러분이 민법 총칙 때 사건의 분류 거기에 항변권 공부하실 때 영기적 항변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오게 되면 이 보증인은 1차적으로 방패를 세웁니다. 나는 돈 빌린 채무자가 아니다. 나는 A를 위해서 보증서 준 사람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독촉은 A한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A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독촉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보증인은 2차적으로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패 최고의 항변권, 두 번째 방패 검색의 항변권. 제가 방패로 비유를 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이행에 대한 독촉에 대해서 보증인이 세울 수 있는 두 번의 방패, 비유컨대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은 어디까지나 영기적 항변권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주채무자가 변제 자력이 없게 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국 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적 항변권이 아니라 영기적 항변권이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보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그래서 이 보충성은 보증채무에는 인정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연대보증에는요. 보충성이 인정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발목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족쇄를 채운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만약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촉구해 들어오면 이때는 보증인은 최고검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연대라는 이유가 뭐냐? 연대보증, 즉 연대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 보증인은 돈독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채무를 부담한다. 주채무자와 거의 대등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발뺌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 공동보증을 한번 보면요. 공동보증은 주채무자가 있고요. 단지 보증채무와 차이점이 뭐냐면 위아래 그림의 차이점은 단순한 보증채무는 보증인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공동보증은 2인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보증인이. 그래서 제가 두 사람만 그려두었는데 이렇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것을 공동보증이라 하고요. 특별히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족쇄를 걸었다. 또는 보증인끼리 족쇄를 걸었다. 그런 족쇄가 없다. 제가 족쇄라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연대죠. 연대를 걸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한 공동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공동보증에서는 역시 부종성이 인정되고요.
보충성이 인정된다. 즉 이 보증인들은 채권자 독촉 청구에 대해서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죠. 분별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이란 것이 분별의 이익이라는 것인데 분별의 이익은 뭐냐면 만약에 주채무자가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증인들이 역시 1억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단순한 공동보증의 경우와 같이 보증인끼리 연대가 묶였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공동보증일 때는 1억을 보증인의 숫자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죠. 두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면 각각 5천만 원씩 그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별의 이익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 이론 말미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분별의 이익은 여러분 공동보증에서만 유일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연대채무, 연대보증, 보증연대 등등 이런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는 분별이익이 없습니다. 오로지 공동보증에서만 분별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그림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공동보증에는 분별이익이라는 것이 보증인들에게 인정이 된다. 5천만 원씩만 책임지면 된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보증 설명드렸죠. 자, 했습니다. 자, 부종성만 인정되고 보충성 없고 분별이익 없고. 그다음 보증연대는 뭐냐? 이것은 보증인이 두 사람 이상 있다. 이런 점에서는 공동보증과 같은데 보증인끼리 연대로 묶어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채무자와는 연대가 묶인 게 없죠. 그렇죠? 주채무자와 연대가 묶였다면 연대보증이 되지만 위에 있는 연대보증이 되지만 주채무자와는 족쇄를 채우지 않고 보증인끼리 족쇄를 채웠어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연대보증이 아니라 보증연대라고 합니다. 용어가 헷갈리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족쇄가 걸렸다. 그럼 그냥 연대보증. 그리고 보증인끼리 족쇄가 걸렸다면 보증연대. 그렇죠? 보증인끼리 걸렸다면 보증이라는 용어를 먼저 앞에 써서 보증연대, 보증인끼리 연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결고리를 걸지 않았다 하면 공동보증. 그렇죠? 그리고 보증인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보증채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림의 보증연대에서는 역시 부종성. 근데 여러분 부종성이 뭐였죠? 주 채권 채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보증 채무도 따라서 효력을 잃는다. 무효가 된다. 이게 운명을 같이 한다는 부종성이었고요. 보충성은 뭐였습니까? 최고 검색 항변권이 보증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보충성이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분별의 이익은 이제 방금까지도 설명드렸으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이익은 이 보증연대에서는 없어요. 채권자 그러면 B한테든 C한테든 보증인 단독적으로 한 사람에게 1억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천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보증연대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봤고, 자, 지금 여러분 교재 보시면 보증채무의 마지막 페이지 167페이지 보면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그림과 대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단독 문제 한 문제 나와 있는데요.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빌렸고, 그러니까 갑이 채무자가 되고 을이 채권자가 되겠죠. 여러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위치 파악해 주시고요. 을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입니다. 병은 갑의 채무를 위해 보증인이 되었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병이 모르는 사이에, 병이 누구예요? 보증인.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주 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 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되겠네요. 판례에 의하면 주 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됐다는 소리는 주 채무가 깨졌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 채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는 것과 동등하게 해석하시면 돼요. 병의 보증 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소멸된다. 어떤 성격? 부종성. 주 채권 채무가 소멸되면 보증 채무도 따라서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병의 보증 계약은 구두 계약에 의해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해설을 좀 참조하셔야 됩니다. 해설 참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해설 잠깐 보겠습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명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카톡으로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그렇죠? 또는 PDF 파일로 이렇게 해서 보증 서면을 만들어서 제공했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서 구두 계약에 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라는 것 해설 충분히 해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 틀렸고요. 3번. 병은 갑이 가지는 항변으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이 갑이 누구예요? 주채무자가 채권자 을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보증인도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뭔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쌍무계약에서 서로 간에 아직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쪽에서 독촉이 들어오면 당연히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방패를 무기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갑이 주채무자가 이를 포기하였다면 보증인은 그 항변으로 이렇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제가 아예 갑을병을 읽으면서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표현해서 읽겠습니다.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4번.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 주채권 채무가 소멸했다. 시효로 소멸시효에 걸렸다. 당연히 부종성에 따라서 병의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한다. 부종성입니다. 5번. 갑의 의사에 반하여 즉 주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보증이 된 병이 자신의 출제가 뭐예요? 자신의 재산으로 제공했다니. 출제로 갑의 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는 갑은 병에게, 주채무자는 병에게, 보증인에게 현존이익 한돈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핵심 이론 부분 166페이지 핵심 이론 부분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여기 도표 위에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 한돈에서 배상해야 한다. 나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해설에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가 상사채무인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주채무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다면 통상의 상사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 보통의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죠. 그러면 상사채무가 민사채무의 소멸시효를 따라간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각각 별개입니다. 서로 간에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민사채무 10년, 상사채무는 5년 이렇게 각각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근보증이랍니다. 근보증. 그리고 또 우리 총칙 때 여러분 포괄 근보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단어. 그렇죠? 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 이것이 불확정한 장래에 확정될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을 근보증 또는 포괄근보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대단히 보증인에게는 무서운 보증이 될 수 있어요. 그 왜 보증 잘못 썼다가 패가 망신했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보증을 얘기하는 것이다. 얼마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보증이다. 그런 설명 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자, 2번 옳습니다. 3번. 주채무와 분리해서 보증채권. 이건 이제 갑자기 보증채무하다가 갑자기 채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채권이고요.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보증채권이다.
그래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주채권, 보증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증채권. 그래서 주채권과 분리해서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그렇습니다. 부종성. 그렇죠?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를 할 때는 채권자가 딴 사람한테 채권을 넘기는 거죠. 그때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이 대항 요건이 여러분 뭐였죠? 여러분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는 합의 플러스 증서 교부 외에도 대항 요건이 필요했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 요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채권,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보증인에게는 별도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증채권을 주채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대항 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해서만 구비하면 족하다. 이 소리가 뭐죠? 주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는 승낙,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옳은 표현이었고요. 5번.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지문. 보증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네, 당연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렇죠? 이것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도 예정할 수 있겠지만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시간에는 채권양도 채무인수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